교사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치가 발표되면 또 나오시니까. 네. 수치가 또 발표됐습니다. 네. 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출입 동향 발표하면서 수출은 크게 늘었는데 네. 수출은 잘 됐는데. 그 1월 기준으로는 최고죠. 역대 최고. 네, 역대 최고. 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빚바랜 수출 네. 기록, 무역 수지 적자. 이쪽 이제 적자 특히 뭐 조선일보 이런데 항상 그렇죠. 뭐 좋은 뉴스 연초부터 불길 조선일보 보도 제목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좀 균형 있게 좀 정부를 비판해도 해야 되는데 네. 정부를 그러니까 좀 하여간 안 좋게 해석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기사가 잠깐만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 무리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잘 되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되는 걸 특징을 그동안 쭉 소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온 것은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유가하고 원자재, 석유하고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아하. 이게 이제 유가 급등했죠. 예. 네. 지금 더군다나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겨울철 수요도 관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정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한 $90 안팎을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수입에서 적자가 주로 나갑니까? 그렇죠. 이제 에너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유가가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낮았을 때가 예. 2015, 16년도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가장 낮았어요. 아.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지만은 예.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예. 석유 이제 제품이 있는 거고요. 휘발유라든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이 원자재가 되죠. 석유, 화학, 심지어 그렇죠. 화장품 같은 데도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로 사용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 석유, 화학과 석유 제품이 차지하는 수출액에서 비중이요. 예. 지난해 그러니까 이게 차지한 게 $932억 달러였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수출액의 2배예요. 아, 에너지가 크네요. 네, 이 석유 관련 부분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1월 달 총 수출 증가에서 43%가 이 분야가 차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대부분을 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제품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석유가 많이 수입된 거는 차후 수출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정부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적자는 임시적이고 시간 지나면서 이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많이 수입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잘 팔리니까 많이 수입하지 않겠냐. 네. 그러니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난다는 신호를 읽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반대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원자재가 있고 자본재가 있는데 이게 원자재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재료들이요. 그러니까요. 생산 재료들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국내에서도 소비를 하지만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도 많이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해외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요.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 물건이 잘 팔리니 예. 그 물건의 원자재가 많이 수입됐다 1월 달에. 예. 그래서 근데 또 유가가 높아져서 지금은 적자나 예. 적자이나 그 물건들이 팔려서 수출이 잡히는 2월 3월 달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신호를 읽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정반대로 이렇게 기사를 내지.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읽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 불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수출 실적의 내용이나 실적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월별 수출액으로는 역대 3번째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기록을 계속 갱신을 해왔었기 예. 때문에 1월 달로는 역대 최고고요. 예. 통틀어서는 역대 3번째고. 지금 수출이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순항을 보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원자재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원자재가 있어야지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자재가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월 달에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석유 같은 경우도 그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물량으로 가격 빼고요. 물량으로는 그러니까는 1년 전에 비해서 3% 증가했는데 1월 달에는 이게 22%나 증가했어요. 아, 1월 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갑자기 22% 더 추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만큼 원자재로 많이 쓰인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달부터 무역 적자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한 5억 달러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거의 50억 달러 가깝게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극폭으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공포 마케팅에 쓴 거구나.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적자 규모만 말해버림으로써 실제로는 적자의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런 적자가 일어나는지.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 정제하고 그걸 제품만 더 팔다 보니까는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도입 원가하고 그렇지. 제품 가격 사이의 차이의 격차가 더 커져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회사들이 그냥 뭐 저기 보너스 잔치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 많이 벌 신호가 왔는데 그걸 그렇죠. 불기라고 한 거구나. 참 나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금 관련 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월급이 쪼그라들었다는 취지의 보도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우리 주로 이제 제가 좀 다루기 싫은 한국경제연구원 소식인데. 저 재벌. 이게 재벌 기관 연휴 끝나는 날에 이것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난 이제 그러니까는 한 20년가 지난 이제니까 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17년부터 그러니까 쭉 보니까는 월급이 17% 올랐다 이거예요. 근로자들이요. 5년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급을 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세금 띄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 보험료들 이제 띄잖아요. 그렇죠. 연금들. 이런 걸 띈 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39%가 증가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가 39%. 그러니까 임금은 17% 오르는 동안 그런 사회보험료 등등은 39%나 올라서 내 주머니가 비었다. 그렇죠. 라는 이제 이걸 이제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증가한 금액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한 50% 가깝게 이제 차지를 해요. 전체. 전체 그렇게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개편한 게 2017년도에. 그때 개편한 게 뭐냐면은 과세 표준 구간들이 있잖아요. 표준 구간들이 있는데 3억 원 이상 되는 그것도 이제 과표 기준으로 공제 다 받고 나서 과표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되는 구간을 늘렸어요.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아주 고액 소득자죠. 공제를 받고 나서도 3억이 된다는 거 굉장히 높은 소득자들이죠. 이들한테만 그러니까는 이 소득 구간을 높였고 나머지 그 밑에 층들은 전혀 조정을 안 했어요. 상관없는 얘기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은 관계가 없는 거고. 대부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들로부터 좀 더 촘촘하게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이건 얘기하면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걱정해 주는 저건데. 내용상으로는 그러네. 부자들이 그러니까 세금 더 낸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그 내용을 말 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3억 이상씩 버는 사람들 이 세금을 좀 더 내게 냈지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 세금 많이 거두면 좋죠. 거기다가 이제 또 사회보험료가 4개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혼자 내는 거니까 빼고 상관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이제 이런 것들 고용보험 이런 거가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냐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좀 증가한 게 뭐냐 한 2만 원, 3만 원 증가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인데 국민연금은 그냥 근로자 일이나 자기소득의 4.5%를 내는 거예요. 이건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고. 변한 게 없으니까 더 냈다는 얘기는 거기에 4.5%를 정부가 추가로 해주잖아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받을 돈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4.5%는 변한 게 없고. 급여가 오르니까 액수가 늘어났겠군요. 그런 거고.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좀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 건강보험료 이 커버 비율을 70%로 확대가 하겠다. 이거 공약으로 내줬어요. 아직 다 도달은 못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가계에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확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거라고요. 암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넓힌 데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은 첫 번째는 고수독자를 상대로 한 것을 빼먹은 것이고 예. 예, 의도적이죠. 예. 분석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로 인한 혜택을 빼먹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근로소득세 인상이고 좋은 사회보험료 부담 인상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보면.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치는 언론이 인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만약에 그 재벌이 걱정되는 언론이라면 보도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비판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항상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그중에서 특히 재벌의 입장에서 이 수치들을 해석해서 내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반복해서 또 한 번 그런 뉴스가 나온 거고요. 자, 이 추경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말들이 많은데 기재부에서 이제 못한다고 하고 여야 합의대도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 발행, 국채 금리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조선일보죠 항상 돈 풀기 폭주. 예, 추경을 두고 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추경만 하면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예. 항상 조선일보가 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추경만 한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폭주나 그 재정 국가 재정이 지금 예. 망했다는 얘기를 예.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추경 폭주 그러면서 국채로 발행되기 때문에 예. 국채가 이 발행이 되면 채권 값이 떨어진다. 국채 금리 상승된다. 이런 기사를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목이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지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출이 많은 분들은 이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네.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는 이 추경이라든가 돈 국채 발행 풀기 때문이다. 돈 풀기 때문에 정부가 그게 이 상관관계를 예. 전문가 아니면 모르니까 예. 국채 뭐 이자 금리 인상 그러니까 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 네. 가게들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다. 대출 네. 많이 받은 가게. 이런 논리에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건 해석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데 일단 이게 왜 제가 틀린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 드릴게요. 결론. 지난 1년 동안에 국채 발행액이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용한 금리가 이제 뭐 3년 만기 3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뭐 3년 이하 다 뭐 마찬가지 다 확인해 봤는데 3년물.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국채 발행액이 그러니까 달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계산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지난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6월 달까지는 예. 금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됐었어요. 예. 이 국채 금리가요. 예. 하향 안정됐는데 이때가 국채가 최고 발행된 기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쭉 통계를 예. 보자. 예. 국채 제일 많이 발행됐을 때 국채 금리가 하락했어요. 금리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 7월 달부터 9월 달에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일보 논리하고 정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 3분기 근처까지는 그러니까는 국채 발행이 제일 많았던 기간이에요. 지난해 1년 동안에. 근데 금리가 떨어졌던 기간이야. 아니, 실제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 발행액을 그러니까는 자료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면 되고 금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시장 금리 자료는요. 그거 비교해 보면 딱 나와요. 시장 금리하고 이게 국채하고 시장 금리를 바로 연결했는데 예. 그것도 옳지 않지만 연결해 보자 그러면 예. 연결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를 봐라. 예. 국채를 제일 많이 발행한 구간에 오히려 금리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네. 근데 결국 뭐냐면 이게 국채 발행하고 추경이 발행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예,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기준금리하고 연계받아서 이렇게 옮기는 거지.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하고 연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채권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30초밖에 안 남았기 작년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부터 한 12월 달까지도 금리가 많이 떨어졌던 기간이에요. 채권 금리가. 예. 그때도 그러니까 한 1조 6천억 원 채권을 발행을 했었어요.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예. 데이터만 가지고 그럼 결과를 얘기해 줄게. 데이터만 가지고 쉽게 얘기해 주면은 쉽게 최근에 예를 들어 작년 한국
3년물 채권 가지고 그럼 우리가 평균 내서 얘기해 보자. 예.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지 않냐. 예. 이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상관관계가 없다. 예. 이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예. 없고 그리고 그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관련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한국은행도 그 금리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올린 거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 기사가 의도한 바는 그거죠. 이게 추경을 하면 지금 이제 추경이 이제 편성을 내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 연결하려고. 그렇죠. 중간에 무슨 말들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예. 뭐 그런가 보다 하게도 이 국채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제 추경 증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브레이크 걸기 한 거죠. 추경 못하게 하려는 거죠. 예. 어쩜 이렇게 추경을 싫어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아니 많이 남았대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제 말은 시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경이 아니라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 기재부가 돈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